활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대구로 잠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칠리아의 섬. 네, 대구 오페라 축제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초청작으로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라는 오페라를 공연했고요. 그래서 저도 대구 오페라 축제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대구의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페라를 즐기는 참 좋은 가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오페라하우스가 서울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와 대구 오페라하우스 두 개죠. 공식적으로 오페라라는 말이 붙은 곳은 그럴 거예요. 물론 그렇죠. 성남도 고향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대구는 계속 오페라를 1년 내내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잘 모르시던 분들도 점점 팬이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도시에 많은 예술단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대단한 게 네. 그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든 그 오페라 작품을 네. 그 프로덕션이 네. 해외에 수출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네. 정말 그 없는 사례죠. 최초의 사례죠. 네, 예. 보통 외국에서 이제 오페라 프로덕션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하거든요. 근데 돈을 받고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출하는 대상이 네. 동남아나 이 동양이 아니라 네, 본토인 서양에 본토. 유럽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의 성악가와 한국의 음악적인 저력을 또 유럽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에 또 이 선순환 힘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의 네. 기초예술 단체장, 네. 우리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각 도시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으면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네. 오페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꽤 가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일본에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천 차단해야죠. 일본 관객들이 이제 우리 오페라를 보러 오시는 예. 시대가 더 열려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네. 일본에 이제 연주자가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 약간 휴가차 와서 컨디션 안 좋게 우리나라 관객들을 만나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답답하고 예전에 화도 그런 게 나고 있었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탈리아에서 했던 프로덕션이 예. 중국의 상하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입을 해서 공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중국은 수입을 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시작했으니 그게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게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이겼더라고요. 또 와. 예, 그래요? 우리나라가 36,000불 정도, 와. 예, 일본이 34,000불 정도. 네. 예, 경제 방송이 아니라 클래식 방송인데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예. 들렀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의 이 클래식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 중에서 최고의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아하. 베르디 했었는데 베르디.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에서 네. 3막에 나오는 발레 음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페라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는데요. 베르디의 곡으로서는 드물게 발레를 위한 특히 긴 관현악 곡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곡으로 베르디 사계 중 가을을 선택하게 한 이 곡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라는 오페라는 서곡이 정말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이 작품 전체를 느낄 수 있는 향기가 나는 곡인데요. 그 곡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오페라 안에 있는 발레 음악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발레면 발레고 오페라면 오페라지 오페라 속의 발레 음악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그 개념도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먼저 이 곡을 탄생하게 한 오페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르디 작품치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졌죠. 네.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베르디가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 작품 앞에 작곡한 곡이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트라비아타. 그 다
다 이 중에 한 곡씩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 다음으로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같은 작품이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가 상대적으로 빛을 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베르디가 작품을 위촉한 위촉자의 요구를 너무 맞춰줘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는 누가 비촉했습니까? 네, 베르디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오페라를 작곡했는데요. 네. 이 작품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르디에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오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데요. 제1회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베르디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당시 프랑스 작곡가들도 동양의 음악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요. 파리의 가장 능력 있는 대본가인 스크리브와 이탈리아 최고의 작곡가의 만남. 너무나 기대되고 근사한 조합인데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1847년부터 논의가 되었는데요. 베르디의 입맛에 맞는 대본을 구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르디는 대본 작가가 가져오는 대본을 계속 거절을 했는데요. 아마도 파리 오페라가 요구하는 프랑스풍의 그랜드 오페라를 제작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보통 위촉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위촉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작곡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오페라 작곡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항상 극장의 의뢰를 받아서 공연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장들이 이제 상업 극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흥행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르디가 이번에 프랑스풍의 그랜드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랑스풍의 그랜드 오페라가 무엇인가 하면 이탈리아와는 조금 다르게 프랑스에서 5막의 구성으로 오페라가 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막이나 되니까 좀 지루한 장면이 이어지고 성악적으로도 너무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게 완성이 된 거죠. 거기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레가 중간에 꼭 끼어 있는데요. 2번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산막의 발레, 오늘 들을 곡 4곡으로 이루어진 사악에는 사실 연주 시간이 28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이어가던 중에 중간에 28분이나 발레가 노래가 안 나오고 발레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베르디의 원래 스타일인 빠른 전개와 긴장감과 박진감이 조금 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초연은 언제입니까? 네, 초연은 1855년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초연은 성공은 했는데 더 이상 공연이 되지 않아서 흥행의 참패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네. 초연이 실패해야 그다음 상연이 안 되고 공연이 안 돼야 되는데 네. 성공했는데 왜 그다음 공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베르디가 유명 작곡가이고 또 파리에서 위촉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의 관객들이 처음에 다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전문 용어로 오픈빨이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네. 더 이상 공연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오페라의 내용이 사실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정치적인 사건과 미묘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베르디의 작품은 이탈리아 통일운동인 리소르지멘토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베르디 전기 작품은 애국심을 자극하는 통일운동의 오페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베르디의 젊은 시절 이탈리아는 산산이 분열된 상태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은 한 나라이지만 통일 이탈리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공국, 일산 공국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 오페라에서 통일 운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요. 베르디는 이를 위해서 철저히 대중적인 작품,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 통일 운동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썼고 비평가들의 혹평에 손님은 차고 넘칠 게 분명하다라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를 통해서 베르디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인 라트라비아타보다는 나중에 쓰여졌지만 통일운동에 기여한 초기 오페라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입니다. 베르디 오페라는 간혹 유럽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에서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1282년에 부활절 저녁 기도 종소리에 맞춰서 시칠리아 사람들이 일제히 봉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시칠리아를 지배하던 프랑스인과 부역자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시칠리아 만종 사건이라는 오페라의 배경입니다. 시칠리아의 애국 청년 아리고가 프랑스 총독 몽포르테의 아들임이 드러나면서 독립이냐 인륜이냐 갈등이 일어나고 아리고와 엘레나의 사랑이 겪는 우여곡절이 스토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탈리아 스타일로 개작을 하죠? 네, 1855년 파리에서 초연을 할 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막의 프랑스 취향인 그랜드 오페라 스타일의 대규모 무대에다가 발레까지 삽입을 했는데요. 프랑스 음악계에서 이 스토리에 대한 반발로 흥행에 결국에 실패하자 베르디는 이 오페라를 이탈리아풍으로 개작을 하면서 파르마의 레조 극장에서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초연 때부터 민족 감정의 경류에 휘말려서 굴곡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개작을 했을 때는 발레를 빼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파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페라 안에 있는 발레를 좋아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발레 자체 공연도 좋아하지만 오페라 안에 있는 발레도 좋아했어요. 맞아요. 오페라 베르디 오페라도 사실 맥베드에도 발레가 들어있고 발레가 영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풍의 오페라들은 춤이 정말로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까르멘 같은 경우도 발레는 아니나 여러 스페인 전통춤을 모티베이션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노틀담드 파리 뮤지컬 처음 보는데 네. 좀 당황했어요. 왜요? 무용수들이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 내가 잘못 끊었나 티켓을. 무용 공연을 끊었나? 무용 공연인가? 예,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극장에도 현재 발레단이 있어요. 라스칼라 극장에도 발레단이 있고요. 근데 파리 이제 국립 오페라도 정말로 유서 깊은 발레단으로 유명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의 그 발레 전통과 사랑은 굉장히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또 파리 오페라의 에뚜알도 최고 등급의 무용수인 에뚜알도 한국인이 계시죠. 이야, 이 28분 가량 중간에 발레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 오페라 구성상 이게 실현이 됐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겨지진 않습니다. 혼을 빼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완전히 그게 전개가 달라질 텐데. 맞아요. 발레라는 것으로 보고 작정하고 발레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오페라를 보러 왔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발레만 이루어진다면 관객들이 이탈리아 관객은 특히 이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용납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페라 아리아도 길어봤자 5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6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어마어마한 발레로 시간이에요. 투입시켰으니까 맞아요. 네.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베르디 사계 중 4번 가을을 감상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까요? 이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에서 네. 발레 음악은 사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네. 그중에 모든 곡들이 다 좋지만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을 특별히 가지고 오려고 했고요. 네. 첫 곡이 겨울로 시작해서 가을이 마지막 곡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발레 음악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발레를 볼 때는 굉장히 낯설었고 또 오페라 중에 발레 음악을 저도 연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악적인 작곡가인 베르디가 프랑스풍의 발레를 작곡했을 때 그리고 계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연을 묘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에서 3막 발레 음악 4개 중 4번 가을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에서 3막 발레 음악 4개 중 4번 가을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정옥님, 우와,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봤는데 그때 발레가 잠깐 나왔어요. 남녀 무용수의 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프랑스 오페라의 특징이었군요. 개인적으로는 2시간 반 긴 시간이 발레로 인해 금방 지나가서 좋았어요. 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너무 깐단테 성악음악에 입장에서는 발레가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 관객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좋은 또 하나의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군요. 멋진 또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3909님 지금 청소 중인데 발레 음악 들으니 막 뛰어다니며 청소해야 할 듯이요 보내주셨습니다. 상상했어요. 자, 진수정님 메시지 읽어주시죠. 네, 진수장님 오랜만에 화요일 들어왔는데 태양님 분위기가 확 바뀌셨네요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바뀐 게 아니라 네.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항상 제가 우리 클래식 나오면서 1년 넘게 짧은 머리만 했었잖아요. 아니, 가운데가 약간 머리가 솟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르는 중이라 어찌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만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정리 안 하고 오늘 오신 거네요? 아니에요. 드라이한 거라. 이게 헤드폰을 또 끼면은 머리가 살짝 또 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있는 중이라 조금 가을의 느낌을 내보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이 바뀐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6300 쓰시는 분, 연구실에서 내일 수업 준비하면서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정치적 사건을 모티베이션을 하고 있으나 네.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프랑스에 점령된 이후에 대항하던 시칠리아의 공여 엘레나의 오빠가 희생되고요. 아리고라는 인물 등의 시칠리아인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프랑스를 물리칠 방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레나와 아리고는 프랑스 세력에 대한 복수가 끝나는 날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항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의 총독인 이 몽포르테가 예전에 헤어진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는 편지를 받고 그 아들이 시칠리아 저항군 중심 인물 아리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아들을 데려오게 했는데요. 아리고에게 내가 친아버지다라고 밝힙니다. 그 사실에 충격받은 이 아리고는 시칠리아를 향한 조국애와 부정을 그리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에서도 이 장면이 굉장히 절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저항군은 아리고에게 몽포르테를 암살할 계획을 알리고요. 아리고는 범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총독에게 정보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정보를 누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살 시도가 실패하게 되고요. 그의 동료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몽포르테 총독은 아리고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의 동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리고는 그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동료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절박해진 이 아리고가 급박한 순간에 총독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총독은 기뻐하면서 엘레나 공녀와 자신의 아들 아리고의 결혼을 선포하고 시칠리아의 평화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혼식 날이 되는데요. 엘레나는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결혼을 축하해주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지만 엘레나와 아리고의 동료들은 이 결혼식을 기회로 삼아서 연회에 모인 프랑스 세력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침내 결혼식 종소리가 울리자 그것을 신호로 이 시칠리아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프랑스 세력들을 습격하면서 피해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프랑스에서 공연이 됐으니 한 번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왔을 것 같기도 해요. 시칠리아 사람들이 결국에 프랑스 사람들을 그렇게 해버린 거니까요.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여러 이제 예술 경영학적 영감이 네. 좀 떠올랐는데, 제가 지난달에 부여에 있는 네. 백제문화제를 다녀왔어요. 네. 와, 장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백제 시대 때의 그 실제 왕의 행렬과 이 문화, 춤과 노래 네. 이런 부분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네. 오셔서 보시더라고요. 제가 또 경주에 가면서 느낀 점이 이 신라 시대 때의 오페라 만약 김유신이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가 반만 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류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관광객 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좀 작품으로 어.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지역마다 그 예.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페이스를 얘기하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가도 아로니도 베로나 네. 이렇게 스페이스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상연되는 작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 그렇죠. 예술은 보이지 않는 네. 거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를 보면서도 네. 베르디가 참 시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입시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각 도시에 네. 그런 지역 브랜드들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그게 활성화가 되면 네. 외국인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제작 극장이 돼서 그렇죠. 지역 예술가들도 그것을 계속 직업으로 참여하고 참여하게 되면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그 예술가들의 팬이 되어 주시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그냥 아까 우리가 경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GDP도 다뤘는데 GDP부터 시작해서 예, 국토 얘기까지 지역 극장에 제작 극장까지. 정말 저희가 진행하지만 참 알찬 방송입니다. 제작 극장 정말 필요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차이콥스키의 어허. 피아노 작품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어허. 사실 베르디에 계속 밀린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뭐 수면 음악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위가 밀리다가 차이콥스키를 이 가을의 한복판에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전까지 소개해 주신 작품들이 네. 유명한 작품보다는 네. 새로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맞아요. 다음 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 그랬는데 유명한 작품으로 또 밸런스를 맞게 네. 가져오시는군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본의 31회 2 템페스트 1악장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